이런 면도칼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무슨 기업입니까? 도르코예요. 네, 도르코 면도날. 그리고 이런 면도기 기억나세요? 네, 도르코 면도기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요즘은 뭐 3중 면도날, 6중 면도날, 7중 면도날 막 나오는데 옛날에는 1중 면도날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2중을 만들어요? 네, 그랬었죠. 아무튼 그런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원래 이 도르코를 창업한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 탁시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1913년에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이 1955년에 동양경금속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서 플라스틱 지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도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미군 부대에서 이 면도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 면도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흉내 내 가지고 이제 면도기도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분이 1999년에 돌아가십니다만은 이 도르코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2006년까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대기업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면도기 제조업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르코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를 했던 겁니다. 진짜 편안한 시절이었고, 네, 돈 잘 벌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뭐 그런데 참 그 이상하게도 고용도 늘지 않고 매출도 별로 늘지 않고 근데 기업의 이익은 많고 아무튼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개방입니다. 개방이에요. 그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1989년에 면도기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어떤 면도기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남성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질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쉬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도르코 면도기는 하나였어요. 면도날이. 면도하다 보면 뭐 베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질레트는 안 베요. 2중 면도날, 3중 면도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슬슬 이렇게 면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다 이제 질레트를 쓰게 되는 거죠. 질레트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질레트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다 질레트 광고 모델입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도 질레트 광고 모델인 거 아시죠? 네. 모든 소비자들이 다 질레트를 쓰네. 도르코는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도르코를 쓰는 데는 목욕탕에 일회용 면도기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군인들. 진짜 군인들 불쌍하죠. 니네들은 배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니네들은 좀 살 좀 배도 괜찮아.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목욕탕 일회용만 쓰는 거예요.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립니다. 회사가 망한 거죠. 그 이전에도 도르코는 알았어요. 질레트나 쉬크가 2중, 3중 면도날을 생산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세계의 대세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좁은 공간에다가 면도칼을 잘라가지고 그 날 부분만 잘라서 그것을 같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닌 겁니다. 이걸 하려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맞은 거죠. 자, 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완전히 부도난 건 아니에요.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 이젠 살아야만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도르코가 택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 개발이에요.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이에요.
둘 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자, 지금까지도 돈이 없어서 못하던 R&D입니다. 그런데도 R&D에 착수를 합니다. 어떻게? 돈 빌려서. 여기서 말이죠.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미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 R&D는 어떻게 합니까? 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급박한 것으로 느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월수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사람들은 늘 돈 없잖아요? 늘 돈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쓸 건 다 쓰죠. 부모님 드리려면 없는 거예요. 왜? 허치 쓸 게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다른 일로 돈 쓸 게 많기 때문에 R&D 하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R&D를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진심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진심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R&D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그리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공하죠. 그리고 2007년에는요. 너무 나간 거야. 질레트가 3중 면도날이거든 아직도. 야, 하는 김에 쭉 가. 6중 면도날. 이번에는 7중 면도날. 응? 저는 아직 못 써봤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네. 6중 면도날, 7중 면도날 막 이렇게 되니까 월마트 같은 데서 야,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3년만 하더라도 550원. 그 1985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2003년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때부터인데 550억이었는데 2012년에는 2천억 원이에요, 매출이. 2020년까지 매출 목표 1조 원이에요. 네. 면도기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또는 시장이 철저히 개방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매출 100억 원 넘기 힘들 거예요. 국내에서만 했었다면. 아마도 지금 기껏 해봐야 이중면도날 정도 했을까 말까? 굳이 뭐 그거 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팔리는데. 그거 안 쓰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또 내볼까요? 퀴즈가 마지막 퀴즈인가요? 아, 2개 남았네요. 자, 도르코. 일본말 같죠? 도르코는 일본말 아닙니다. 그냥 한국 상표예요. 도르코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앞에 DO는 동양입니다. DONGYANG, 동양. 뒤에 CO는 컴퍼니예요. R은 뭘까요? 네, 저 뒤에. 레이저. 맞을까요? 맞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다 놔둘게요. 여기다 놔둘게요. 이따 가져가십시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재필 선생님. 와, 대단하시다. 네, 동양 레이저 컴퍼니입니다. 예, 도르코예요. 자,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덤 팩토리도 해외로 나갑니다. 웹툰, 에포컬 모먼트라고 하는 그 웹툰을 지금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이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도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용기죠. 낯선 건 힘들잖아요. 또 영어, 언어에 대한 편견, 그리고 투자.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낯선 건 두렵습니다. 낯선 건 두렵습니다.
외부인을 보면 두려움부터 앞서죠. 그래서 외부인은 죽입니다. 이게 원시인들의 생활이었어요. 파푸아뉴기니아의 단위족입니다. 외부인들을 보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위험한 것이니까. 잘 모르는 건 위험한 것이니까 일단 죽여야 해. 문명화되어 가면 되어 갈수록 외부인에 대해서 우호적이 됩니다. 손님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문명화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웃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인사를 합니다. 점점 더 문명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원시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는 사람하고만 친합니다. 내 식구들하고만 친해요. 그런데 문명화되면 될수록 식구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 대신에 아무하고나 친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하고 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는 옅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명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다 친해질 수도 있네요. 하얀 사람하고 까만 사람이 같이 빨개 벗고 친하군요, 여기서는. 네. 그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어 교육을 제대로 시킵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 처음이죠.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예, 김경숙 총장님이었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었죠. 그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오렌지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오렌지라고 했더니 알아듣더라라고 했다가 오렌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렌지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풍자도 되고 뭐 아무튼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렌지를 꼭 오렌지라고 써야 되나? 네. 그런 사람들이요. 또 중국말은 또 중국 발음대로 또 쓰겠다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 영어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는. 아마도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편견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영어 배우려면 굳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영어를 배울 수 있게, 영어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네. 핀란드 같은, 이런 덴마크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 다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저런 나라들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하고 섞여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잘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영어를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데서는 뭐 3개 국어, 4개 국어 쓰는 건 뭐 별일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시키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원어민 교사들 데려다가 그렇게 시키면 그러면 금방 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선생님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어를 공용화합시다. 공용어로 삼읍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처음 펼쳤던 분이 복고일 선생님이고요. 이것 때문에 욕 진짜 아마 이분은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 욕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암투병 중이신데도 뭐 멀쩡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먹으신 욕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용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용화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의무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글 문서에 영어를 같이 병기를 한다든가 또는 국제 행사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쓴다든가 이 정도예요. 그런 게 공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써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용어인데 그렇게 하면 마치 한국의 뭐 민족적 정통성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민족 정통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한복 안 입는다고 한민족이 아닙니까? 양복 입고 있는데 뭐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자, 한국의 세계화 지수입니다. 60개국을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한국은 33위입니다. 33위. 중간 정도의 세계화 지수로 나타내져요. 그런데 한국은 무역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내다 파는 거 아까 보셨죠? 우리의 소위 무역 의존도, 해외 시장 활용도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역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이 낮은 것은 뭐냐면 이 문화적인 통합이에요. 이거는 정말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외국 나가서 섞여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물건만 팔고 싶은 거지 섞여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삼성에 입사를 했다가 그건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있나요?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삼성에 입사를 했다가 얼마 못 견디고 구글이나 애플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도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의 기업입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세계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지금 이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계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도부들은 그걸 바꾸고 싶어 해요. 이건희 회장이 되고 나서 1987년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은 소위 지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보낸 거였습니다. 그게 처음에 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처음에 하는데 하나는 타가소를 설치하는 거. 삼성 내에 여성들을 위해서 타가소 설치하는 거하고 글로벌 엑스포트를 만들겠다고 해외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너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라트비아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그냥 거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그 나라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처음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던 거죠. 왜냐? 이병철이 이건희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 처음 시켰던 일이 해외 사업 추진 위원장이거든요. 다른 일 다 놓게 하고 해외 사업 추진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앞으로 밖에 해외 시장 개척하는 일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길러냈고 거기에 1조 원이라고 하는 돈 투자됐고 80여 개국의 지역 전문가들이 삼성 안에서 자라났던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삼성카드 사장을 하고 있는 이 원기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지역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의 이게 지금 가장 짙게 되어 있는 이것이 국내 매출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10%가 안 돼요, 이제. 국내 매출은. 그러니까 국내는 정말 시장이 작지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20%만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가 거기에 인원이 34,000명이거든요. 그 34,000명은 전부 R&D 직종이에요. R&D 종사자들입니다. 거기에 생산직은 200명밖에 안 된대요. 파일럿 플랜트, 그러니까 시험 생산하는 라인 200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원들인 거죠. 그 연구원들은 세계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이런
매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상으로만 물건을 팔고 있었다면 그 삼성전자 수원은 그냥 수원 공장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물건 만들고 있겠죠. 거기서 무슨 뭐 R&D를 얼마나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의식은 여기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그 부회장 시절에 이병철로부터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해외사업추진위원장을 이제 그 직책을 맡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구체적 임무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유공인수입니다. 1980년에 유공 민영화를 하는 상황인데 유공을 인수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당연히 그건 삼성이 인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 원유 수입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원유 수입권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또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하던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입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건희 당시 부회장이 멕시코 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원유 수입권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유공은 삼성이 인수한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인수했느냐? SK가 인수를 합니다. 선경이 인수를 합니다. 진짜 완전히 거기서 이건희 부회장은 그야말로 납작해집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선경한테 진단 말이야? 선경은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삼성하고. 근데 그 선경이 유공을 인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선경은 어떻게 유공을 인수를 했을까요? 이것도 세계화입니다. 1969년에 선경 합섬을 설립을 하죠. 그러면서 선경의 설립자였던 최종건과 그 동생인 최종현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합성을 시작을 하니까 이게 석유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유부터 석유까지 하겠다. 전체 일관 공정을 하자. 그래서 제일 끝에 원유를 생산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섬유를 생산하는 일까지 그 일관 공정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정유 공장을 만들겠다고 이제 추진을 하죠. 그래서 1969년에 선경 합섬을 만들고 1973년에 정유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석유 수입권을 따내고 그래가지고 정유 공장을 추진을 하는데 그때 마침 또 오일 쇼크가 나는 거예요. 중동에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돼요. 그런데 최종현은 그때부터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고위 공무원들과의 또 왕족들과의 그 인연을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현이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최종현이 특사가 돼가지고 최규하 국무총리하고 같이 최규하가 외무장관이었고요.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석유 금수 조치를 풀고 다시 석유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군부의 입장에서 전두환 그 신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최종현이라고 하는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사우디하고 뭐가 있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 석유상. 야마니 석유상이라고 하면 세계 석유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떡하니 초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공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유공은 그 당시 선경의 10배입니다. 진짜 배보다 훨씬 큰 대kop을 인수를 하고 그걸 잘 꾸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유전 개발입니다.
유전 개발이죠. 그리고 그 유전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SK가 보유하고 있는 확인된 원유 보유량이 6억 3,900만 배럴이 돼요. 한국은 그래서 진짜 산유국입니다. 진짜 산유국이에요. 유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대한민국의 유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원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계 다른 데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든지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또 근로자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나가서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 것처럼 그렇게 활용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우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 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기 때문임을 나는 증명했다. 젊은이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늘 가던 길만 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계는 좁고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네. 지금 내수가 안 좋고 대한민국 주력 업종들이 계속 쇠퇴를 사양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난 50년간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추진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용기, 그런 걸 우리가 잃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강 제목은 아버지를 넘다입니다. 1세대 기업가들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2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망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가신들을 극복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걸로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희, 정몽구, 허영인, 최종현 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